자, 시작할게요. 자, 351페이지 경매, 공매 절차 및 권리 분석,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에 관계돼서 자, 경매, 공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매, 원래 이제 공매라는 게 경쟁에서 하는 모든 매매 이런 거 공매. 그래서 넓은 의미로 공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 그 다음에 또 공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좁은 의미의 공매가 되겠지. 요게 이제 넓은 의미로. 경매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경매라고 부르는 게 이제 뭐냐? 법원 경매야. 그럼 이 법원의 경매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느냐?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법원 경매. 그 다음에 이 좁은 의미의 공매는 뭐 얘기하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홈페이지로 치면 캠코라고 있어요. 캠코. 거기에.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법원 경매는 경매하는 당일날 그 법원에 가보면 경매 법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주로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캠코 홈페이지에 가면 온비드라고 입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돼. 이건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서류 내고 이러는 게 없어요, 여기는. 여기.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그런 공매. 요걸 우리가 좁은 의미의 공매 그러고요. 조심하실 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뭐 하는 데냐면,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국가도 국유재산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뭔가 전문적인 업체가 관리해주고 뭐 처분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얘들한테 맡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원래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 부실기업들이 있죠. 그럼 얘들이 이제 파산하고 뭐 절차하고 이렇게 정리해야 될 때 부동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자산들, 부실기업의 자산들 같은 거 관리해주고 정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에는 팔아치워야 될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들이 그런 거 팔 때 그냥 짬짬이로 그냥 아는 사람 데려다가 팔 이러면 안 돼. 왜? 좋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걔들이 그걸 위해서 공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로 나오는 물건은 그 이유가 다양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또 여기다가 위탁하는 애들도 있어요. 내 것 좀 팔아줘. 그럼 이제 팔아줄 때 얘들이 그냥 대행사로서 팔아주는 경우가 있고, 자기들 앞으로 일단 소유권 이전해라. 자기들 명의로 팔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 사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까 국가가 이제 뭔가 부탁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국세를 지금 낼 놈이 안 내고 있어. 응? 안 내고 있단 말이야. 얘 재산을 뒤져보니까 부동산이 있어. 그럼 국가는 뭘 하느냐? 세금 때문에 이거 압류합니다. 압류 등기 해요. 가압류가 아니고 얘들은 압류라고 그래. 압류 등기. 압류 등기 해놓는다고 해서 세금 내면 좋은데 안 낸단 말이야. 그럼 압류 등기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법원 경매 신청하면 좋은데 이쪽으로 안 가. 국가는. 얘한테 얘기해요. 얘한테 시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야, 요거 철 팔아가지고 매각해서 결국은 뭐야? 압류. 세금 때문에 압류돼가지고 지금 팔아치우는 거죠. 이거는 돈 빌려가지고 일반 채권자들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일반 채권자들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가 강제 집행해가지고 돈 받느라 구조가 똑같아. 국세도 실질적인 세금도 결국은 채권이잖아. 금전채권. 그렇죠? 그 채무자, 체납자가 지금 안 내고 있어. 그리고 걔 재산 지금 강제로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겠다. 구조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 안 시키고 얘한테 시킨다고. 그렇게 나오는 공매. 그래서요, 이 공매로 나오는 물건,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가 이제 신경 쓰는 건 방금 마지막에 얘기한 세금 때문에 나온 물건. 압류됐다가, 압류 등기돼가지고 나온 물건. 그거는 법원에 물건이 나왔을 때 권리 분석해줘야 되듯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권리 분석을. 아까 뭐 주택임대차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설명했듯이 말소기준 등기 찾아보고,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보고, 상하물물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상하물물도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온 것들 세금 때문에 나왔다. 압류됐다가 여기 공매 절차로 나왔다. 그러면 똑같이 권리 분석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여기로 나오는 물건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건은 권리관계가 다 정리돼서 나온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분석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낙찰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로 나오는 물건 모두가 다 권리분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금 때문에 압류됐다가 나온 물건은 권리분석을 얘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권리나 어떤 그런 거의 효력 같은 게 똑같이 적용돼. 그러면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그냥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아까 뭐 부실기업 이런 거 정리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 얘들이 자기들 명의로 만들어 놓고 팔 때는 이게 유입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명의로 해놨어. 그러면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채권 채무 관계 싹 정리합니다. 얘들이. 깨끗이 정리해요. 그 얘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매를 할 때는 권리분석 할 필요가 없어. 다 정리됐으니까. 그런 물건들은 세금 때문에 나오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오는 물건이야.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덩치가 커. 수백억, 수십억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뭐 이런 것들이야. 재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땅 뭐 50평, 60평이 아니야 이거. 어? 일단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인이 이렇게 우리가 뭐 저기 어디 누굽니까 삼모라는 회사에 그 정도 되는 뭐 재산이 한 1조쯤 되는 그런 슈퍼 개미가 아닌 한 이런 물건은 혼자서 하기는 힘들지. 하지만 세금 때문에 나오는 물건은 보통 법원에서 보는 흔히 모르는 뭐 아파트거나 이런 주택이거나 상가 건물이거나 토지거나 다 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 비슷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처럼 권리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매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도 방금 세금 때문에 하는 그거 공매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매 그러면 법원 경매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 법원 경매를 민사소송법에 강제집행법에 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했는데, 요것만 따로 강제집행법만 드러내서 따로 법을 만든 게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걸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경매 신청한다고 그랬어? 누군가 경매 신청해야 되겠지? 채권자가 신청하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어떤 상태에서 신청하냐에 따라서 경매가 두 종류로 나뉜다고 그랬죠? 강제경매 아니면 임의경매. 채권만 딸랑, 금전 채권만 딸랑 가진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강제경매.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임의경매. 그러면서 출발부터 다르다고 그랬죠? 강제경매는 어떻게 재판부터 받고 와야 되죠? 판결부터. 판결이 싫으면 공증이라도, 죄송합니다. 공증이라도 드러났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아까 상가 증감 청구, 그쵸? 증액할 때 100분의 9라고 돼 있잖아. 저번에 제가 100분의 5라고 고치라고 했다면서요. 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셔가지고 법을 한번 뒤져보니까 맞아요. 100분의 5로 개정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래서 100분의 5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349? 341페이지. 자, 341페이지 7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100분의 5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쳤죠? 나만 몰랐던 거야? 내가 얘기해놓고 왜 나만 모르지? 자, 됐죠? 자, 넘어서 이제 351페이지 하던 거 계속 합니다. 경매. 자, 경매 신청. 경매를 신청하면 어디다 신청해요, 경매는? 법원에다 신청해야지. 그럼 법원에서 이제 신청 들어오면 바로 시작해주나? 심사해봐야지. 이거 시작할지 말지. 그렇죠? 검토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도 막 가짜가 많고 막 그러니까. 검토해봅니다. 검토해서 결정 내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그러죠? 자, 경매 개시 결정 법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바로 경매를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경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거 경매 들어가 있다는 거 사람들한테 안 알리면 어떻게 돼?
그 모르고 사는 사람 아까 뭐 제3취득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등기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등기소에다 촉탁합니다. 경매 등기하라고. 그래서 그게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 이렇게 등기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경매 등기까지 났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할 일이 뭐야? 준비해야지. 매각 준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물건값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들한테 어떻게 이거 경매 들어가니까 니들 배당받을 거 있으면 빨리 와서 신고해라 뭐 이런 소리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공고도 하고 뭐 해야 될 거죠. 자, 이런 거 준비 과정을 이제 딱 지난다면 이런 거 준비 과정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기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마지막으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날짜야. 아시겠죠? 그 날짜만 넘어가면 더 이상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제일 빨라요. 제일 첫 번째야. 절차에서 경매 개시 결정 나오고 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해? 스케줄 잡고 준비할 때 배당 요구 종기일을 잡아요. 그리고 첫 매각기일을 잡아. 첫 매각기일. 입찰, 매각, 낙찰 뭐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 첫 매각기일을 잡아요. 첫 매각기일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조건 가격이라고 그랬죠. 감정평가액이 5억 나왔대. 그럼 감정평가액 5억 그리고 최저 경매가 얼마? 5억. 최저 매각가격 5억. 처음에 나왔을 땐 감정평가액 100% 보통 반영해서 이렇게 해요. 최저 매각가격. 자, 첫 매각기일날 그러고요. 그랬더니 낙찰이 안 됐어. 낙찰이 안 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나온다고 그랬죠. 별일 없으면. 그렇죠? 이거 재매각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도 그냥 경매 신매각입니다. 정상적으로 유찰돼 가지고 나올 땐 그냥 새로운 거야. 맨날 제자가 붙으려면 한 번 낙찰됐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나와야 돼. 이런 게 제자가 붙어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5억, 최저 경매가 5억 그대로 나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나올 때는. 조건을 바꿔줘야지. 20%, 보통 20% 저감된다. 그렇죠? 뭐 인천 이쪽에 30% 이상, 30%씩 한다. 이거는 몰라도 돼.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이론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하여튼 20%씩 떨어지는 걸로 일반적으로. 20%. 그럼 5억에서 20% 떨어지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4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유찰되면 여기서 또 20%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공매는 어떠냐? 공매도 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가. 이런 식으로. 공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옛날 이제 신매각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뭐 두 번 정도 유찰됐다. 그럼 최저 매각 가격 뭐 64%인가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낙찰 받았어.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매각을 받았다. 그럼 이때로부터 일주일, 7일 정도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걸 해요. 이날은 바빠서 낙찰 받은 사람을 낙찰자라고 안 불러. 사실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불러. 1등으로 가격 써낸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근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매각을 허가할지 말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해요. 일주일 안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로 농지가 나왔어요. 농지 낙찰 받을 때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되나요? 농지 취득하려면 원래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되죠. 지금 농지가 경매로 나왔어. 그럼 농취증 없어도 돼요? 이것도 농취증 필요해. 근데 낙찰 받으려고 들어갈 때 농취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취증을 언제 제출해야 되냐면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된 다음에 내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1등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걷다 대고 벌써 농취증 발급받으러 가면은 그것도 웃기잖아. 그랬다가 2등 해봐. 그게 뭐야 그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1등이 돼야 돼.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서 그 처음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요거 다고 나면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때까지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이제 그게 들어오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준다 이 얘기지. 심지어는 또 아까 저 채무자는 낙찰 이 사건에 이 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이 물건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런데 그날 그 물건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도 하고 막 복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쓰고 와서 지가 쓱 내가지고 1등이 됐어.
그 법원에서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얘가 채무자는 걸 몰랐어. 그럼 너 일단 채권가 매수 신고냐 이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안에 검토하는 거야. 검토해봤더니 이거 채무자야. 그거 매각 허가 결정하면 돼, 안 돼? 매각 불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시간을 일주일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낙찰됐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항고를 제기해야 돼요. 이때 항고는 보통 항고가 아니라 즉시 항고라고 그래. 즉시 항고. 자, 항고는 보통 항고는 그냥 항고라면 보통 항고인데 보통 항고는 언제까지 항고를 제기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항고에 실익이 있는 한 언제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가 보통 항고예요. 그럼 즉시 항고란 말이 붙으면 즉시란 말이 붙으면 항고에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7일 안에 제기해야 돼. 7일을 넘어가면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하면서 뭐라 하느냐,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놈들은 즉시 항고해라. 7일 안에 항고 제기해라 이 뜻이야. 그럼 7일 안에 항고를 제기했는데 이유가 없어. 그럼 각하당하거나 이러겠죠? 또는 아무도 항고를 제기 안 해. 그럼 7일 뒤에 이제 뭐라 그러냐, 그 결정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각 허가 결정 확정. 그래서 보통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데까지 통 2주일 정도 걸려요. 2주일. 그러면 결정이 확정됐어. 그럼 이때부터는 항고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항고를 해가지고 항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각하를 넘어가가지고 항고를 받아들여서 뭔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딜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거 때문에 심심풀이로 항고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방해하는 거야, 매각을. 시간을 질질 끄는 거지.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돈이에요. 빨리 받아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아. 근데 얘들이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어. 아무 이유 없이. 권한도 없으면서.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순이었어,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걸 민사집행법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느냐. 항고 거는데 그냥 거는 게 아니고 맨입으로 거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걸게 해요. 항고를 할 때도 돈을 내야 돼. 이 항고가 이유가 있어서 끝까지 가면은 돌려주는데 만약에 그냥 장난삼아 한 거다. 그냥 방해할 목적으로 했다. 그런가 그 돈을 뺏어버려. 그런 돈을 걸게 하는 거야, 항고 보증금. 나름 합리적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요때로부터 보통 3주 내진 4주 정도 해가지고 대금 지급 기일이라는 게 잡혀요. 대금 지급 기일. 대금 지급 기일. 이건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그러는데 기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나요? 그럼 187조 적용받죠? 그래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언제를 등기 없이 취득한 때로 보느냐?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과거에 이게 기일 그러면 미리 돈이 생겨서 갖다 내도 이날이 돼야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 근데 이걸 기한으로 바꾸고 미리 내면 내는 대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왜 이렇게 했냐면 보세요. 갑이라는 채권자가 사인이야. 을이라는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신청했어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국가가 이 을이라는 친구한테 세금 받을 게 있었어. 근데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을의 부동산, 그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국가도 압류 등기 해놓고 공매 신청을 해버렸어. 갑은 경매 신청을 했고. 그러면 보세요. 공매는 누가 진행해? 자산관리공사가. 경매는 누가 진행해? 법원에서. 서로 기관의 협조가 없어 그냥. 아, 저쪽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할래? 이게 아니야. 니도 하고 나도 하고야. 둘이 진행돼요. 물건 하나 가지고. 그쵸? 아, 그럼 누가 그거 가져요?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놈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빨리 내서 빨리 가질 필요가 있겠죠. 과거의 기일이라고 돼 있을 때는 결국은 돈을 미리 내도 그 날짜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경매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공매 쪽에 뺏기는 경우들이 생겨. 근데 지금은 미리 내면 내는 대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뺏길 일이 없지. 어쨌든 간에 두 개 동시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돈을 완납하는 곳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경매 나왔다 참 마음에 들어, 그쵸? 그런데 등기부에 보니까 뭐 국세청 해가지고 압류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빨리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공매 진행되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 일정이 빠른 쪽에 가서 닥잘 받는 게 낫지. 권리 분석은 똑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대금지급기한. 자, 대금지급기한까지 돈을 냈어. 돈을 내고 나면 그 돈 가지고 이제 법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배당해줘야지. 배당. 여기 이제 배당해줄 때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은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채권자들 중에 물권자가 있고 물권을 가진 애들, 담보물권 가진 애들, 그냥 금전 채권만 가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들 배당 순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물권이 우선한다고요. 물권, 즉 저당권에는 담보물권 우선 변제권 있잖아. 얘들은 시간 순서대로 먼저 받아. 근데 차용증 딸랑 써주고 채권만, 금전 채권만 가진 애들 먼저 빌려줬다 하더라도 걔들한테 밀립니다. 아시겠죠? 순위에 밀려요. 저당권자가 먼저야. 담보물권 등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먼저예요. 걔들끼리 우선 순서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금전 채권만 가지고는 이렇게 불리해. 응? 저당권까지 그래서 가지고 있으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경매 낙찰을 받아서 그런 저당권자들 먼저 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주느냐,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해주느냐 이 얘기죠. 조심하실 건 금전 채권자, 채권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법원에서 얘들 존재를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을 해줄 수가 없어.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담보물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등기부에 나오잖아. 심지어는 채권업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해줘요. 그것도 이제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저당권 설정한 애들은 그래요. 경매 등기 난 이후의 애들은 배당 요구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어쨌든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권리자들, 물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 대체로 배당 요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금전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애들. 자, 아까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죠? 조심하실 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는 것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선 변제권은 있다라는 얘기는 요건만 갖추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1순위야. 우선 변제권 1순위. 1순위라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해 주는 게 아닙니다. 행사를 해야 돼, 우선 변제권을. 그 행사가 뭐냐? 배당 요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금전 채권만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애 주택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소액임차인은 어떨까? 소액임차인 요건 다 갖췄어. 최우선 변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들은 가만히 있으면 최우선 변제 해주냐 이 얘기죠. 안 돼요. 얘들도 배당 요구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임차인들 중에 대항력이 없어,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순서가 밀려가지고 거의 받을 수가 없어. 몇 등 뒤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이 돼.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돼. 아, 다행이다 하고 가만히 있다간 그것도 못 받아요. 배당 요구 해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임차인들,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 아시겠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게 이제 배당 가고요. 그 다음에 낙찰자는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뭘까? 돈 다 냈어.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 거야? 돈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금 완납 증명서란 걸 발급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들고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가요. 등기소에. 그럼 법원에다가, 등기소에다가 이전 등기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또, 자, 저당권 등기 같은 걸 어떻다고 그랬어? 낙찰되면 전부 말소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말소 촉탁 등기까지 같이 신청을 해야 돼. 말소 등기는 싸요. 안 변했으면 아마 건당 5,000원인가 그럴 거야. 채권액이 얼마고 자식 다 필요 없어. 그냥 말소하는데 건당 얼마 이렇게 받아. 보통 저당권 설정할 때 등기 비용, 그쵸? 채권액이 아마 1000분의 1인가 등록세가 들어갈 거예요. 등기 비용. 근데 말소할 때는 그렇게 비율로 안 해요. 그냥 건당 뭐 몇천 원 이렇게.
그래서 그 소액 정도가 좀 더 들어가, 말소하느라고. 그래서 말소를 해버립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서류상으로 내 거 하는 건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가서 장악하는 거야. 내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어야지. 거기가 비어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주거 같은 경우 비어있어. 비어있다 하더라도 문이 잠겨있어. 이거 함부로 따고 들어가면 안 돼요. 비어있는지 아닌지 그거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대개 보면 눈치껏 딱 보고, 그렇죠? 없는 것 같으면 열쇠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가. 아무도 없다. 아, 성공한 거야. 제가 과거에 해본 것 중에 황당한 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인기척도 없고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두들겨도 이제 소리도 없고. 그래서 크게 마음먹고 수리공을 불렀어. 열쇠 따고 들어갔어. 아, 없어요. 근데 작은 방에 누가 자고 있어. 안 깼더라고. 그래서 조용 문 닫고. 주거 침입죄로 엮일 수가 있거든. 조용 문 닫고 나왔어요. 네? 네? 내 집? 내 집하고 상관없어. 주거 침입이지, 쟤는. 거기가 일단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점유자로서 주거에 하여튼 그렇게 엮일 뻔 했어. 조용히 다행히 나왔지. 그래서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론은 거기를 현실에 내가 장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인도와 명도. 인도는 명령이라고 그러고요. 인도 명령. 명도는 소송이라고 그래요. 명도 소송. 두 개 다 물건을 넘겨받는 거야. 근데 인도 명령이다 그러면 왠지 가벼워 보이잖아. 명도 소송 그러면 묵직해 보이고. 명도 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예요. 그거는. 재판 절차를 통해서 넘겨받는 거야. 이에 반해서 인도 명령은 약식 절차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게 빠르겠어? 인도 명령이 빠른 거지. 그럼 내가 실제로 현실로 실력 행사를 빨리 하고 싶으면 인도 명령으로 가는 게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점유하고 있는 애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도 명령 대상이 있고 명도 소송 대상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항력 있는 애가 점유하고 있어. 그런 애들은 명도 소송 대상이에요. 대항력이 없는 애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차인들 중에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요건을 갖췄어. 대항력 없죠? 그렇죠? 근데 나가는데 안 들어 말을. 그럼 얘들은 인도명령 대상이야. 그럼 법원에서 빨리빨리 절차를 약식이니까 해가지고 인도명령이 나와요. 인도명령. 근데 조심하실 건 이렇게 인도명령 대상인 임차인이 있어. 근데 얘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나갈 것처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몇 달 뒤에 나가겠습니다. 뭐 이사 비용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챙겨주기로 약속하고 몇 달 뒤에 갔더니 짐도 안 싸고 있어.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씨, 이번 겨울만 좀 나갈게요. 아니면 요번에 애가 수능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조금만 한두 달만. 알았어. 그러고 또 두어 달 기다렸다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문도 안 열어줘. 뭐냐면 인도명령 대상이었지만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 대상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야. 기술적으로 할 때는 이 협상에서 내보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협상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도 인도명령 신청은 반드시 하고 갑니다. 일부러.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 인도명령 신청은.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항력이 있는 놈은 명도소송 대상이고 없는 놈은 인도명령 대상이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356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 경매 절차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쵸? 그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돼. 준비해야지 시작하죠. 여기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걸 하나 이제 기억을 해주셔. 1000메가길 앞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잡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을 받을 사람은 배당을 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사람은 반드시 이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 넘어가고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배당 못 받아요. 저당권자나 이런 애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아까 얘기한 주택 임차인이나 이런 애들은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실무상으로는 진짜 웃긴 경우 많아요, 이거. 저거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통지서 받았어. 근데 뭐까지 법원에 오라고 하는데 까먹었어. 다음날 생각이 난 거야. 요구 종기일 딱 다음날.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럼 배당 요구를 해요. 그럼 받아줘, 법원에서. 야, 나 배당 요구했다 그러고 돌아왔어. 실제로는 배당 안 해줘요. 왜 배당 요구를 하면 거기서 그거 받아줄까? 접수는 해줘. 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 안 받으면 나 거기 들어오고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그냥 종이 주니까 받았어. 그러고 나는 안심하고 간단 말이야. 안 받아줘요. 아시겠죠? 농담삼아 하는 얘기고. 자, 어쨌든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자, 부동산 경매의 개요. 강제 경매 보세요. 강제 경매. 자, 다음 페이지 임의 경매 나오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또 강제 경매 두 번째 줄에 집행권원이란 말 나오는데요. 집행권원. 지금 소유자가 원치 않는데 그 물건 강제로 매각해가지고 돈 받는 거잖아. 그게 강제 집행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 집행인데 그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뭔가 권한이 뚜렷해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집행권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집행권한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용증만 써주는 애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지? 판결 받으면 판결문 나오죠? 그 판결문에다가 이 판결로 인해서 요 채권 때문에 이 채무자 요 부동산을 강제 집행해도 된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돼. 판결문에다 한 줄 써주는 거야, 그게. 이거 강제 집행해라! 라고. 그러면 요게 집행권한이 되는 거예요, 요 서류가. 요걸 들고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강제 경매. 다음 페이지. 임의 경매는 채무자나 제3자인 물상보증인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자, 물상보증인이 뭔지는 개념 다 아시죠? 그쵸? 자,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임의 경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부동산의 공매, 공매의 종류, 압류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압류부동산만 기억을 하세요. 국세나 지방세 체납했을 경우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국세징수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 방법에 따르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징수법에 의한 압류부동산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고 공매 얘기는 우리가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개념만 이해를 하셨으면 돼. 아시겠죠? 그 중에 세금 때문에 된 것 가지고 권리분석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 자, 356페이지 절차는 달리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자, 첨부 서류. 당연히 뭐예요?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지.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판결문 같은 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할 때 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경매할 때 그 돈 미리 내야 돼, 신청하는 채권자가. 그게 비용 예납이에요.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비용 예납.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는 그 차례대로 나오는 그 경매 절차를 그냥 하나하나 써 놓은 거야. 설명해 가면서. 제 말을 이해를 하셨죠, 아까? 경매 절차.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거기 절차 이렇게 쭉 부연 설명해 놓은 거 시간 내서 한 번만 좀 정독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자, 넘어가시고요. 배당. 자, 367페이지 가보세요. 배당 순서. 동그라미 5번의 배당 순서. 367페이지 배당 순서. 영순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다 설명했어요. 경매하는데 비용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낙찰 대금에서 이거 제일 먼저 떼.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 제3자의 비용 상환청권. 제3취득자, 제3자. 아까 뭐라고 했어? 잘못 모르고 경매 들어간 물건을 샀단 말이야. 그리고 여전히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 그럼 낙찰됐단 말이지. 그럼 낙찰자한테 뺏겨요, 이거. 그럼 이 제3취득자, 그거 돈 주고 샀어, 지도.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낙찰자한테?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거.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지한테 팔고 도망간 놈한테 쫓아가야 돼, 그거. 그쵸?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제3취득자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사실 이 배당금에 대해서 사실 권리를 행사할 게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그거는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건 누가 들어가도 들여야 될 돈 아니야. 그렇죠? 그걸 제3자가 들여서 해놨잖아. 그래서 거기 비용상환 청구권 해가지고 취득자가 경매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항상 비용상환 청구 대상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1순위 해보세요. 최우선 변제권. 자,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 얘기했죠? 걔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거기 기역부터 시역까지 저는 이거를 순위라고 얘기 안 해요. 틀이라고 얘기하지. 틀. 경매 틀. 그래서 해당되면 그냥 그 자리에 푹푹 들어가는 거야, 딱딱. 진짜로 순위를 따지고 순서를 잡아야 될 애들은 어디냐? 리을번에 있는 애들이야. 3순위에 있는 애들. 3순위란 말에 있는 애들. 거기 우선 변제권이라고 돼 있죠? 우선 변제권 있는 권리들이 거기 전부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순서대로. 그리고 권리 분석한다 그러면 주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 3순위에 있는 애들 찾아가지고 3순위가 좀 이상하네. 그거 줄 세우는 거야. 그게 권리 분석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나머지 0순위 나오고 1순위 나오고 2순위 나오는 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거에 해당되면 그냥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너 최우선 변제권자가 여러 명이네. 그럼 1순위에다 다 때려놓고 걔들끼리 순서 안 따져. 동순위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최우선 변제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어쩌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임금채권 아까 얘기했죠? 임금채권 여기 1순위에 들어가. 밀린 건 전부가 아니라 최종 3개월 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있었다 그러면 최종 3년치 3개월 안에 있었다 그러면 요거 들어가는 거 이 자리에. 그 다음에 2순위에 가시면 당해세라고 아까 얘기했죠? 국세든 지방세든 그 물건하고 직접 관련된 세금 당해세 요거는 나중에 생겼건 언제 생겼건 간에 무조건 이 자리에 들어가요. 세금이 깡패야, 쉽게 얘기하면. 응? 심지어는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거기 우선순위, 그 당해세 말고 3순위에 들어가는 세금들이 있어. 응? 아까 얘기했잖아.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세금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생긴 세금인데 그 물건에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걔들도 배당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국세나 지방세도. 과거에 어땠냐면 이 세금은 당해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 순서가 아니라 무조건 먼저 배당받았어. 깡패야, 깡패 세금이.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니들이 뭔데? 응? 당해세는 그렇다 치고, 당해세도 아닌 세금을, 다른 것 때문에 생긴 세금을 이 물건 경매하는데 이렇게 빨리 배당받아가면 되냐, 이 얘기지. 다른 채권자들은 뭐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좀 심했거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당해세 말고 나머지 세금은 우리도 시간 순서대로 받아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금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가게 된다. 그래서 3순위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세금들, 담보물건 뭐 이런 것들. 국세나 지방세, 일반적인 국세나 지방세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 권리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등기부의 순서 그리고 뭐 세금하고 이렇게 보니까 1순위가 A 저당권이야. 2순위가 B가 가압류했어. 3순위에 일반적인 국세가 하나 붙었어. 당해세가 아닌 세금. 자, 우리 앞에 0순위, 1순위, 2순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이것만 있던. 그 다음에 4순위에 가서 C가 임차인이에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5번째 가서 D가 가압물권자가 또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얘 채권액 1억, 얘 1억. 이거 1000만원, 1천만원. 그렇지. 국세도 우리 1억 해봅시다. 뭔가 세금을 많이 낼 일이 있나 보네.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1억. 가압류 채권자가 또 1억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 또 걸어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물건이 3억에 낙찰됐습니다. 3억에. 3억? 너무 크다.
2억에 낙찰됐다고 해봅시다. 2억. 2억. 지금 3순위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압류권자도 나와. 여기서 하나 주의하세요. 가압류권자는 물권자예요,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물권이니까 아니까. 그냥 채권이에요, 이거. 그나마 그냥 금전 채권만 딸랑 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 애들보다는 노력을 했죠. 무슨 노력을 했어? 가압류 등기까지 했잖아. 노력이 가상해서 순서에 넣어줘요. 하지만 얘들은 성격이 채권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얘들. 등기 날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들어갔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2억 낙찰 대금이에요. 줄을 섰죠? 그쵸? 자, 1등이 누구야? 저당권자죠? 얘는 우선 변제권 있죠? 얼마 가져가야 돼? 1억 가져가요. 이제 얼마 남았어? 1억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서 있는 애가 누구야? 가압류권자죠? 가압류권자. 우선 변제권 없다며? 만족할 때까지 줄 수가 없네? 채권자라며? 그쵸? 속성은 채권자. 속성은 채권자니까 어떻게 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야. 여기 있던 애들이 얘 때문에 옆으로 와요. 쭉 줄을 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전부 다. 그럼 1대1대1 채권에게 비례해서 얼마씩 받아? 2,500. 2,500 계산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봅니다. 얘 2,500 됐죠? 그쵸? 얘 때문에 2,500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딱 누가 나와? 국세 나오죠? 이것도 사실은 그냥 금전채권이야. 그런데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 같은 파워를 준 거예요.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저당권자 애들은 못 건드려도 얘는 건드려요. 뒤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얘 걸 뺏어가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500만 원도 뺏어가. 그리고 2,500 계산 나온 건 얘 때문에 했었죠? 얘 차례 되면 이 계산은 딱 없는 거예요. 그 7,500 남아있는 거야. 얘 차례 되면. 얘 때문에 이게 계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원래 얘한테 2,500 주고 7,500 남은 거 가지고 얘를 주려고 봤더니 얘 국세야. 그럼 7,500 받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걸 받고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요런 놈은 뺏어가. 그 얘는 1억을 다 챙기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가 깡패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자,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날짜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하고 해보니까 이 날짜란 말이지.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앞에 전입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럴 수는 있어. 전입은 여기서 하고 확정일자는 여기서 받고. 그러면 우선 변제권 여기서 생기잖아. 대항력은 여기서 생겼고. 그리고 A 저당권이 여기 설정됐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은 있고 우선 변제권은 순서가 처진 거지. 한 푼도 못 받았죠? 이 사람은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렇지.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누군가가 보증금을 챙겨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배당 요구했는데요. 배당 요구했어도 상관없어요. 못 받았잖아. 대항력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경우에 임차인들 배당 요구 안 해. 보통 보면. 응?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임차인은. 응?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가압류권자죠.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당연히 얘도 없지. 돈은 여기서 다 끝났는데. 그렇죠? 그리고 가압류 말소되고요. 이거 전부 말소되는 거예요. 이거. 국세도 이제 소멸되고. 됐습니까? 이게 3순위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이라는 거. 됐죠? 나머지 4순위, 5순위, 6순위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3순위가 제일 중요해. 이걸 왜 0부터 해가지고 자꾸 3순위 하게 했지? 1부터 해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돈 다 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인도명령. 자,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얘기했죠. 일단 기본적인 구분은 뭐라고 그랬어? 대항력 없는 애들은 인도명령 대상이라고 그랬고요. 약식 절차라고 쓴다, 그 절차는. 그래서 명도소송은 정식으로 대항력 있는 놈들한테 명도소송. 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남았어, 임차인이. 그러면서 대항력까지 있대. 이거 낙찰받는 사람이 얘 내보내고, 응? 그 보증금을 얘는 또 배당 요구 안 했어. 그 낙찰자가 내가 너 보증금 내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키역코 그냥 임차인이 나는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더 살 거야 이씨 막 이러고 있어요. 어? 그런데 얘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야. 그럼 명도소송 해야 돼. 명도소송. 이런 경우 명도소송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야씨 왜 받고 안 나가? 받고 나가 이씨 이렇게 해준다고. 아시겠죠? 자, 인도명령 얘기만 좀 나와 있네요. 인도명령 보시고, 자, 권리분석 보시면 거기 소재주의, 인수주의, 소재주의 또는 인수권의 인수권리 분석,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말소기준 권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소재주의라는 말 또는 인수권 권리 분석. 자, 아까 말소기준부터 얘기해보면 말소기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등기. 그쵸?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제일 빠른 놈, 이 중에 제일 빠른 놈이 말소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말소기준보다 앞에 있으면 살고 뒤에 있으면 죽어요. 앞에 있으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돼. 인수해야 돼. 인수주의. 인수되는 권리. 그 다음에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으면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어. 청소, 소재된다. 말소된다. 소재주의. 아시겠죠? 별거 아닌 거야. 뭐 소재주의, 뭐야 그랬더니 그냥 말소된다는 뜻이에요. 말소기준 등기 뒤에 들어가는 건. 그럼 말소기준 등기는 어떻게 돼? 걔 포함해서. 말소기준 등기도 말소돼야지. 아시겠죠? 얘도 같이 말소돼. 말소. 자,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라고 이분은 부르는데 저는 말소기준 등기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등기. 그 다음에 거기 이러한 권리가 없는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때 이제 경매 등기. 요거는 강제 경매 등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하면 강제 경매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 경매 등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의무 경매 등기가 나오려면 앞에 거기 나와 있는 말소기준 중에 하나가 이미 나와 있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재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그러는데 일단 기준은 거기 뭐 어떤 권리는 살고 어떤 권리는 죽고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말소기준 앞에 있으면 살고 뒤에 있으면 죽는 거야. 예외를 이제 보셔야 돼. 예외. 유치권은요.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유치권이라고 인정이 되면 말소기준 앞에 생긴 유치권이건 뒤에 생긴 유치권이건 유치권자가 이겨요. 대항력이 있어. 아시겠죠? 유치권자가 있으면. 그렇게 무서워 유치권은. 말소기준 이거 적용을 안 받아. 응? 무조건 이겨. 근데 유치권자도 뭐가 약점이냐면 경매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유치권의 공시방법 점유죠. 점유를 잃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야. 그럼 점유를 경매등기 난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 유치권자 인정 안 해줍니다. 경매에서. 아시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말소기준보다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인정받다 보니까 유치권자가 한 명 있다가 인정이 되면 낙찰자들이 쉽게 안 붙어요. 물건값 계속 떨어져. 헐값 돼. 그럼 누가 피해를 봐? 배당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든 거 아니야. 어? 결국은 유치권자 하나 때문에 채권자들이 나머지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권리 속성상 인정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인정해줬는데 경매등기 난 이후까지 그런 걸 인정해주면 다른 채권자들은 너무 피해를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 어디 신축 건물 같은 거 있죠? 여기 경매 나오면 10중 8구 공사대금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그럴 때 그 공사대금업자가 경매등기 난 이후에 들어가서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 이걸 알았다 싶으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명해야 돼. 증명해낼 수 있다 그러면 요거처럼 좋은 거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들어가. 어? 유치권자가 주장하면서 당연히 공사대금 내놔라 이 얘기야. 유치권자로 그거 받으면 나가겠다 이 얘기야. 그죠?
근데 인정이 안 되면 그건 못 받아. 그리고 쫓겨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얘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면 이 공사대금 얼마다? 아, 그걸 또 물어줘야 되니까 그것만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그 전에 받아도 되지. 난 알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공사대금 줄 게 아니잖아. 그거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경매 등기 난이후에 유치권을 인정 안 해줍니다. 경매에서. 점유해서는 소용없어요. 언제까지 점유해야 돼?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점유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예고 등기란 말이 있는데, 예고 등기는 지워버리세요. 이 예고 등기 제도는 없어졌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예고 등기는. 옛날에는 예고 등기 이런 걸 이제 가등기하고 예고 등기 해가지고 예비 등기 일종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예비 등기가 가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고 등기 제도 없어졌어요. 예고 등기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물건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겨서 재판 중이다라는 걸 알리는 등기인데, 그 등기는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이거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 알려놓는 그런 예고 등기야. 직권으로 해놓는.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보통 알아서 이제 가처분 등기도 하고 막 다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고 등기 제도가 없어졌어. 없어버리고. 자, 나머지 하여튼 유치권 조심하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370페이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및 예규. 자, 일단은 이거는 법령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에요. 법령 중에 대법원 규칙. 공인중개사. 자, 여러분들 업종 중에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개설 등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매하고 관련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행위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경매에 입찰 들어가는 거 우리가 입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매수신청이라고 그래요. 법적 용어로는. 아시겠어요? 입찰표 내는 거 이걸 매수신청이라고 그래. 그걸 우리가 대신하는 거야.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거야. 매수신청 대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낙찰을 받고 싶어. 공인중개사가. 그럴 땐 뭔 자격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개설 등록 필요 없어. 그냥 일반인들처럼 내가 사겠다 얘기야. 그건 아무 자격증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가 부탁해가지고 바쁘니까 대신 좀 가달래. 위임장하고 다 주더라고. 그거 가서 해줬어. 내가 뭐 돈을 받겠어 뭘 받겠어. 그쵸? 이런 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돼. 뭐 변호사나 법무사 정도. 그러다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이걸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업종에. 그렇죠? 매수신청 대리행위. 자, 경매하고 관련돼서 뭘 할 수 있어요? 알선, 상담 이딴 거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대리 입찰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야. 매수신청 대리. 당연히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 위임장이나 이런 거 다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X라는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누가 낙찰받아 달래. 수수료 줄 테니까. 그럼 매수신청 대리 신청하러 가는데, 갑이 그랬는데 을도 와가지고 그걸 또 낙찰받아 달래. 그거 알았어. 그럼 내가 둘 다 해가지고 해줄게. X라는 물건에 대해서. 갑은 1억 쓰고 을은 1억 2천만 원 쓰고. 이딴 짓 해? 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둘을 대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솔직히 중개 수수료 받을 목숨,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받으려고 두 사람한테 하면 두 사람 몫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멍청한 짓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대신 갑이 X, Y, Z 세 개 부동산을 낙찰받아달래. 한 사람이 세 개를 해달래. 뭐 세 개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대리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물건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매수신청 대리. 자, 이걸 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중개할 때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중개할 때는 중개 의뢰인이 뭐 물건을 내놓거나 뭐 이렇게 일반 중개 계약인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뭐야? 누군가 와서 이제 상담을 한다고. 그렇죠? 그럴 때 뭘 해야 돼?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죠. 물건은 법원에서만 나오잖아. 되게 이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거 낙찰 받을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부분이 뭐겠어? 그렇지.
이게 덤탱이 쓸 일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또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 교육을 이것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실무 교육만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하고 싶으면. 그래서 개설 등록할 때는 그거 요건만 갖춰서 개설 등록을 하면 돼, 중개사무. 근데 이걸 하기 싫다. 그럼 이거하고 관계된 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이것도 등록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개설 등록해 놓은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해 놓은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 활동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돼. 대신 등록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내동 똑같은 거야. 이것도 교육받고 등록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상담할 때 수수료 받을 수 있고, 알선할 때 받을 수 있고, 대리로 집찰 들어갈 때 받을 수 있고요. 조심하실 건 명도 소송이나 이런 건 대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변호사만이, 재판이나 이런 것들 대리는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상식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371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 대상물, 대리권의 범위, 대리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아까 우리가 자 낙찰 받을 때 가서 기입 입찰표라는 게 있어요. 입찰표가 있어요. 입찰표를 작성하면 되겠죠. 이걸 해서 낸단 말이야. 그럼 입찰표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야? 가격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제일 높은 가격을 써서 냈는데 1등이 됐어. 근데 괜히 샀다 싶어. 그냥 집에 가버릴 수도 있겠지. 입찰표만 작성해서 내면 이런 장난치는 애들 나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하다못해 매매계약 할 때도 계약금 걸잖아. 마찬가지예요. 입찰을 들어갈 때도 계약금 쪽으로 거는 거나 마찬가지.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걸어. 여러분들 매매계약 했다가 매수인이 포기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물건 괜히 샀다. 어떻게 하면 돼? 계약금 돌려줘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뭘 잘못해야 돌려달라고 그러지. 그냥 자기만 지금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돼 있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낙찰 받았는데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마침 분석을 못했어. 대항력이 없는 줄 알고 제 가격에 딱 들어간 거야. 그리고 1등이 됐어. 그 다른 사람들은 권리 분석했으니까 아무도 안 들었겠지. 혼자 들어가서 1등 됐어. 아 좋다고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이런 그 순간 어떻게 할까 이거? 입찰보증금 날리고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응? 그럴 때 입찰보증금 포기하는 거야. 매매계약금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 말만 하게 되면 이게 말장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란 걸 걸게 해. 이게 입찰보증금이라고 부르고 보통 우리가 최저 경매가에 매각가격에 10%를 붙입니다. 입찰보증금을.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20%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어. 아까 제가 재경매란 말 했죠. 정상적으로 유찰되면 재경매예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 항상 신매각, 신유찰, 신경매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정상적인 거야 그게. 그러면 재자가 붙으려면 어떻게 돼서 사고가 터진 거야. 한번 낙찰됐다가 누군가가 포기해야 돼. 다시 나왔어. 그래서 이런 걸 재경매라고 불러. 이럴 때 이제 조심하라고 어떻게 하느냐? 보증금, 입찰보증금 20% 조건이 이렇게 붙어요. 이걸 특별매각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거.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상담을 해줄 때 그런 권리 분석 같은 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상담을 해줄 때. 응? 여러분들 저기 지나다 보면 부동산에 유리창이 막 붙어있지. 경매, 뭐 권리 분석, 막 법률 상담, 권리 분석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런 걸 알선해주고요. 거기 그래서 입찰보증금 같은 거 보증의 제공이라는 게 뭐겠어? 본인한테 입찰보증금 받아서 내가 대리로 와서 입찰하면서 그 돈 내는 거야. 이런 게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대리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심지어는 3번에 차순위 매수신고 같은 거. 우리가 1등은 못했어요. 2등은 했어요 지금. 2등은 했는데 2등을 했으면 2등하고 1등하고 사이에 차액이
그 최저 경매가의 10% 요거 이내이면 이 아차상 같은 거야. 2등한테 차순위 매수 신고할 기회를 줘. 2등이 원하면 하는 거고 안 원하면 안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원해서 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놨다. 그럼 뭐가 좋냐? 좋기는 아무것도 좋을 거 없어요. 내 보증금 못 찾아. 1등 아니면 다 찾아가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하면 내 보증금도 거기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고 1등이 아무 일 없이 돈 다 내고 그래서 받아가면 그때 가서 돈 돌려줘요. 1등이 사고가 터져서 포기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2등한테 기회를 줄 때 그때 차순위 매수 신고한 놈한테 주는 거야. 그럼 보세요. 1등이 포기를 했대. 1등이. 그래서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했는 놈이 가져갈 기회가 생겼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1등이 왜 포기를 했을까? 응? 여러분 같으면 그 입찰 보증금 날리고 포기하겠어요? 애지간하면 포기 안 해. 오죽하면 포기하겠어. 그걸 2등이 신난다. 내 차례까지 왔네. 덤탱이 쓰는 게 많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대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토지나 뭐 이딴 것들이고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자, 등록 및 요건. 자, 등록 요건 보세요. 기흥리은디 어디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법인도 가능하죠? 그 다음 니은번에 실무교육 32에서 44시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보증보험 따로 가입을 해야 돼. 보증보험.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또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등록의 결격사유. 여기도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 기획부터 리을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넘어가시고요. 개시. 자,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실무교육 보세요. 체크. 이것도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처럼 1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받은 거.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가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은 제가 안 받아봤는데 제가 안 받아봤어요. 저도. 그 얘기는 저 매수 신청 대리 행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리하느니 그냥 돈 들고 내가 사는 게 나아. 낙찰받는 게. 짜증나서 못하겠어. 대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 이게 투자자하고 뜻이 맞아야 뭘 하는데 투자자는 자꾸 걱정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야. 난 그거 못 참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교육받고 이럴 필요도 없지.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직접 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교육 내용에 보시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얘기는 모르겠어.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실무교육 받을 때는 평가 같은 거 없어요.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으면 돼. 그쵸? 이건 평가란다는 얘기야. 평가가 시험이란 얘기잖아. 짜증. 나 그래서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이거 평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래서 아까 보증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로. 이번에 보증 설정 금액 체크하세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2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요 금액은 똑같죠? 그쵸? 똑같다고 해서 앞에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여기도 이거 하려면 이거 또 따로 내야 돼.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거 이제 공제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걸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제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 공제사업 같은 거 공인중개사협회가 이걸 위해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행위 대리방식 동그라미 1번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문서로서.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사건 카드의 작성 보존. 자, 우리가 리스팅 한다고 그러죠. 중개할 때 목록 작성하고 하잖아. 여기도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건 카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됐죠? 넘어가시고요. 가로 3번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확인 설명.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듯이 요 의뢰하려는 사람한테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겠지. 공시되어 있는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권리 분석도 해주면서 이런 걸 해줘야 되겠죠. 확인 설명. 그래서 니은번에 권리관계라든가 제한사항 뭐 있던 것들,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 확인 설명 내용. 그 다음에 보수 및 실비 받는다. 보수 및 실비. 자, 실비는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고 379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보수 및 실비 요율 기획본에서 상담 및 권리 분석의 보수 건당
50만 원 안에서 해결하래. 상담 및 권리 분석. 입 아프게 2-3시간 떨들고 50만 원. 괜찮네. 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무슨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이제 이건 입찰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이하 범위 안에서 협의. 1등이 됐어 지금. 대리로 들어가서. 그러면 감정가 1% 아니면 최저 매각가 1.5% 이하 범위 안에서 협의한 가격. 그 다음에 B에 가보시면 만약에 1등이 못 됐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못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한 건 있잖아. 그래서 50만 원 안에서 당사자 협의.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최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권리 분석해주고 상담해줬어. 그래서 대신 가서 받아달래. 그래서 받아주기로 했어. 그래서 갔어. 써냈는데 1등 못했어. 그럼 최대 받을 수 있는 거. 상담비 50만 원 최대.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최대 50만 원까지. 물론 협의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래서 100만 원이죠. 그쵸? 최대 100만 원.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실비는 30만 원 안에서 당사자 협의해서. 근데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안 해주면 대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1등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대리할 땐 그런 내용도 써놔야, 약속을 해야 돼요. 최대 그날 분위기 봐서 얼마까지 쓸 건가. 이런 것까지. 협의가 돼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의무 금지 행위, 지도 감독. 자, 지도 감독에서는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382페이지 등록 취소하고 383페이지 업무 정지. 요 2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가로 5번 명칭의 표시 등. 자, 법원 명칭이나 휘장 등 요런 걸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의원들 여기 뭐 이렇게 금배지라고 그러죠? 꼭 달고 다니더라고. 학교 다닐 때 학교 배지는 한 번도 안 단 놈들이. 이건 어떻게 달고 다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직원들은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법원 표시를 이것도 다 달고 다녀. 법원 직원이다 이거지. 그쵸? 이거 좀 매점에서 파나봐. 근데 이런 휘장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명칭 등 표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요약서는 따로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서 나름대로 정리하실 분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6월달 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달부터는 문제풀이로 찾아뵙게 되는데 혹시 이제 문제풀이 같이 이제 들으실 분들은 참고삼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서는 복습 위주로 해주는 게 괜찮지만 문제집은 예습을 좀 위주로 한, 예습이라고 해서 다 공부해 오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답안 보지 말고, 그쵸? 찍어봐.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그날 진도 대략 뭐 전체 페이지가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면 8번 하니까 8번으로 나눠보세요. 나눠가지고 대략 오늘 이만큼 나가겠구나. 그렇죠? 거기까지 시험장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1분에 한 문제씩 찍어본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답안 다 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틀린 거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오세요. 막 그걸 다 이해하고 올 필요는 없어.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그냥 와서 하면 이게 능률이 안 올라. 사실 내가 풀어주고 있으면 고개 끄덕여. 여러분이 푼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푼 거야. 나만 푼 거야. 이걸 좀 이 문제풀이반의 어떤 그 효율을 굉장히 높이려면 한 번씩 풀어보고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가급적이면 내셔가지고 한번 푸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찍기야. 찍는 연습이 필요해. 우리는. 아시겠죠?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